여기 인류가 멸망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계 붕괴,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을 불러일으킬 기후변화이고, 또 하나는 방사능 낙진, 핵겨울, 사회붕괴 등을 불러일으킬 핵전쟁이며, 마지막 하나는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초월한 존재, 특이점에 도달한 인공지능에 의한 지배입니다. 이 중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 벌어질 일은 아마도 핵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왜냐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핵무기 보유 중인 두 국가가 제대로 한판 붙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평선 지지입니다. 오프닝에서 핵전쟁이 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핵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25년 5월 12일 4일간 격화된 공격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양국은 극적 휴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이 휴전 합의 전부터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핵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전문가들은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은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테러거든요. 4월 22일 중무장한 남성들에 의한 총기 테러로 26명의 관광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테러가 경악할 만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오직 힌두교 남성 관광객만 타겟으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전, 기도문을 외울 수 있냐? 모르면 쏴 죽이고요. 그 다음 할례가 뭐냐 하면은 무슬림식 포경 수술을 할례라고 합니다. 이 할례를 했느냐 물어보고 안 했다 하면은 쏴 죽이고, 이런 식으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근데 이 테러 장면이 관광객 영상에 찍혔습니다. 짚라인 타고 가는 한 남사의 셀프캠에 찍혔는데요. 활짝 웃고 있죠. 왜 웃고 있냐면 지금 테러가 일어나는 줄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다가 자, 팡 소리 들립니까? 총소리. 한 번 더. 요 뒤에 영상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테러범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막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너무 끔찍하죠. 놀러 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지. 그래서 모디 총리가 아주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이 극악무도한 행위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가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배후에 있는 자들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파키스탄으로 보는 겁니다. 파키스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의 몽타주를 공개하고요. 두당 현상금 200만 루피를 걸어둡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3,200만 원이면 너무 짠데? 좀 짜죠, 그죠? 근데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인도는 2,240달러, 한국은 35,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6배 차이가 납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은 곱하기 16하면 약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로또죠, 그죠? 이 조직이 저항전선이라는 조직이라고 이제 소문이 도는데, 그 조직에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면 몰라. 근데 그냥 조직원 1, 2, 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조직원 한 대조차도 이렇게 현상금을 세게 거는 겁니다. 모디 총리가 완전 눈이 뒤집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국경 지역에 소규모 전투가 끊임없이 발생을 했고,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대당 약 4천억 원이나 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도 출격시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가 항공모함을 2척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22년에 건조한 INS 비크란트 최신식 항공모함까지 파키스탄 앞바다 아라비아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힌두교 여성들이 이마에 찍는 붉은 점을 신두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카슈미르 테러 때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막 남편 쏴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기리고자 모디 총리가 직접 네이밍을 한 신두르 작전이라고 해서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파키스탄의 9개 지역에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걸로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폭격을 했느냐? 요거는 지금 제가 구글 지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구글 지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이 되는데요. 요만큼이 카슈미르입니다. 근데 보면은 딴 데는 실선으로 돼 있죠, 그죠? 여기가 파키스탄, 여기가 인도, 여기가 중국이고, 요렇게 딴 데는 다 실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점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영토 분쟁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요만큼은 파키스탄 땅이고요. 이렇게 파키스탄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은 인도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짜투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은 아니고 뭐 중국령, 여기는 인도령, 여기는 파키스탄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맨날. 그러면은 인도가 왜 이렇게 분열됐는가? 인도는 원래 한 나라였어요. 지금 보시면 뭐 요렇게 요만큼이 이제 전체가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로 분열된 이유는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를 찍으면 대충 맞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바로 영국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국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세계 인구 순위 1위가 인도고요. 5위가 파키스탄, 8위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인구 다 합치면은 대충 뭐 18억 5천쯤 되나요? 2위 중국이 14억이거든요. 와, 4.5억 명이나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땅 보면은 땅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천년의 요새 히말라야 산맥이 막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 많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인지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요. 한국은 와, 다 산이야, 다 산. 다 산이고 그나마 여기 그나마 여기가 서울이 그나마 평년하고 여기 막 모여서 살죠, 그죠? 지금 한국 땅이랑 비교해보면 인도 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꿀땅입니다, 꿀땅. 만약에 영국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다면 그러면은 인도는 지금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대국이긴 해요. 24년도 군사력 순위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5위인데 인도가 4위죠. 파키스탄이 무려 9위입니다. 군사력 세죠, 지형 좋죠, 경제력도 좋고 거기다가 인구 수까지 많다. 지금도 인도가 이 정도로 대국인데 영국 침략이 없었더라면 정말 초강대국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국이 어떻게 인도를 분열시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인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된 나라냐 하면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쫙 막혀 있는데 근데 이쪽 길 보면은 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대규모 병력들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A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B가 이쪽 길로 쳐들어와요. 그럼 A는 쫓겨나겠죠? 그 다음에 B가 이쪽 주민이 됩니다. 좀 있다가 C가 쳐들어와요. 그럼 B도 쫓겨나겠죠? C가 여기 살고요. 그 다음 또 D가 쳐들어옵니다. 그럼 D가 이쪽으로 살고 또 C는 쫓겨나고. 그래서 인도 전역에 여기는 뭐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막 이렇게 여러 왕족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왕국이 총 몇 개냐? 565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때 영국이 바다 루트로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1757년부터 1947년 무려 190년간의 영국의 식민 지배가 시작됩니다. 영국이 인도에 와보니까 문화나 언어, 종교가 다른 왕국이 565개나 있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잖아요. 회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집단인데 이거를 다 지배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꾀를 내죠. 델리나 뭄바이 같은 주요 도시들만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왕국들은 가장 중요한 그 외교권이랑 군사권만 빼앗아옵니다. 왕한테 가서 이렇게 협박을 해요. 너희 외교권, 군사권만 넘겨줄래? 아니면 왕국 통째로 넘겨줄래?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영국이랑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포를 떼줍니다. 외교권이랑 군사권을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영국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 지배하게 되죠. 이제 본격적인 영국의 분탕질이 시작되죠. 어떻게 저놈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동인도 회사는요, 인구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인도는 다수의 힌두교와 소수의 이슬람교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옳았구나,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종교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인도 사람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노의 화살이 영국이 아니라 타 종교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인도는 독립도 못하죠. 하나로 똘똘 뭉쳐도 독립을 할까 말까 할 텐데 이미 자기들끼리도 분열이 돼 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의 독립을 외치겠어요. 그래서 190년간이나 식민 지배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런 인도에게 드디어 변화가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난해진 영국은 더 이상 식민지 운영 비용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똥을 뿌리고 가요. 어떤 똥을 뿌리고 가냐면 종교에 따라서 분할 독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왕도 이슬람인 왕국은요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쪽은 다 이슬람이고요. 국민이 힌두교, 왕도 힌두인 경우에는 인도로 독립을 시키죠. 문제는 요 카슈미르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국민은 이슬람이야. 근데 왕은 힌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파키스탄도 인도도 아닌 독립국으로 남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슬람 국민들이 일어서죠. 야, 우리 파키스탄으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일어서니까 파키스탄이 옳았구나 싶어서 바로 민병대를 출격시킵니다. 요 왕국이 이 파키스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인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카슈미르의 땅 문서를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인도에 합병되는 조건으로 인도도 인도군을 파견시켜요.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게 되죠. 이게 인도 파키스탄 1차 전쟁입니다. 그 결과 3분의 1은 파키스탄이 가져가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인도가 가져가고, 그래서 영토 분쟁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인도 입장에서는요, 여기 땅 문서 봐라. 법적으로 내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고 있고,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너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여기 국민 대다수 이슬람이지 않냐, 너희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무려 3차례나 전쟁을 더해요. 그 중에 3차 전쟁이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방글라데시로 독립국가가 되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동서파키스탄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5배죠. 차로 이동한다 치면은 거의 한 2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이 물리적 거리만 뭔가? 아닙니다. 정서적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왜냐하면은 동서파키스탄은 종교만 같을 뿐이고 인종이라든지 언어, 문화마저도 다 너무 달랐거든요.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무슬림의 대표였던 진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구심점으로 해서 파키스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파키스탄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서파키스탄에 세우죠. 예산의 대부분도 서파키스탄에만 투자를 해요. 이 예산 투자가 가장 심했을 때는 서파키스탄에 100을 썼으면 동파키스탄에는 20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 정도로 차별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인프라 같은 것들이 서파키스탄에만 구축이 되는 거죠. 이 차별에 대해서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벵고로를 쓰는 동파키스탄의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파키스탄 사람들이 쓰는 우르두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동파키스탄에서는 우르두어를 쓰는 사람이 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동파키스탄 사람들은 뉴스를 틀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뉴스의 아나운서가 중국어로 말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동파키스탄에서는 국어 지키기 운동 이런 것도 막 벌어지고 그래요. 자꾸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큰데 1970년에 사이클론 폴라가 동파키스탄에 들이닥칩니다. 사이클론이 뭐냐 하면은, 태풍은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좀 다른데 우리는 태풍, 타이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호주 쪽에서는 윌리윌리라고 부르고 인도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태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폴라가요, 무려 50만 명이나 사망하게 만들었던 역대급 사이클론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죠. 사망자도 많고 부상자도 많고 실종자도 많고 건물도 다 부셔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놈이 재발생 3일 뒤에나 동파키스탄에 방문합니다. 정부도 구호 활동을 안 해요. 아니, 하긴 했는데 수송기 달랑 한 대 보내준 게 전부였어요. 수송기랑 농약 살포 비행기 2대 이렇게 보낸 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 피해 지역에서는 비행기가 아니라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헬기가 필요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200대 이상의 헬기를 막 보내주고 그랬는데 자국 정부라는 놈들이 헬기도 아니고 수송기 한 대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왜 헬기를 안 보내냐는 불만이 터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더 얼척없어요. 인도 핑계를 대거든요. 우리는 보냈는데 인도가 막아서 못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인도가 공식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막은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바로 뽀록 나버리죠. 이게 동파키스탄 국민들이 폭발하게 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선거인데요. 파키스탄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지나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 총선거를 치르게 되죠. 동쪽이요, 서쪽에 비해서 땅덩어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의석수는 인구 비례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처럼 동파키스탄이 인구가 많으니까 의석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의 아와이 연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무시, 차별 같은 게 표로 드러난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압도적이냐면 총 131석 중에 동파키스탄이 AL이 160석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 서파키스탄의 기존 정당이 PPP라고 있어요. 이 까만색 부분. PPP가 81석밖에 못 가져가요. 완전 과반수를 넘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존 정당이 권력을 넘겨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빡친 동파키스탄은 이럴 거면은 그냥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고 독립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면서 서파키스탄이 군인들을 투입해요. 군인 투입해서 동파키스탄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합니다. 이제 거기에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인도 입장에서는 개꿀이죠. 왜? 원래 인도는 전선이 동서로 2개였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면은 이제 서쪽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분열하면은 힘도 약해질 테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지원해줍니다. 이게 서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게 전쟁은 보급이거든요. 근데 보급로가 너무 길어. 보급로가 긴 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적들이 막고 있죠. 그리고 이미 체급차도 있었어요. 1인당 GDP는 이때 당시에 파키스탄이 더 높았는데 인도가 인구수가 말이 안 되게 높았거든요. 경제력이 거의 한 6배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나. 결국 파키스탄이 항복을 하게 되고 방글라데시는 독립을 맞이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런 전쟁을 무려 4차례나 했습니다.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제일 나쁜 놈은 사실 영국인데 실제로 인도랑 파키스탄 사람들은 영국보다 서로를 더 미워해요. 안타깝죠. 이렇게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테러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쯤에서 중국이랑 티베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는요, 세계적으로 티베트 독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새는 티베트 관련 기사도 거의 잘 안 나오죠. 이게 중국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티베트를 어떻게 집어삼켰는가? 중국이 어떤 정책으로 티베트를 삼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책은 문화적 대학살이라고 불리우는 정책인데 우리로 치면은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의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책의 대표 전략은 총 3가지였는데 자본주의 투입, 인프라 구축, 스완풍이라고 불리는 한족의 이주입니다. 자본주의 투입부터 보시면 티벳은 종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곧 삶이자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종교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종교가 삶이 전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티베트에는 불교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티벳이 종교색이 너무 세서 중국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 티벳 수도 라싸에 주식시장을 개장해버립니다. 종교밖에 몰랐던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를 푸는 거죠. 자본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종교는 흐려지기 시작해요. 원래 사람들이 모이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티벳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주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야, 너 어제 삼성 올랐던데 샀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오가는 거죠. 종교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3S 정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문화대학살 2번째는요, 바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국은 티벳에 학교, 병원, 통신, 도로 등 각종 인프라들을 구축해요.
그중 최고봉이 바로 중국인들이 편하게 티벳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베이징과 라싸를 이어주는 칭짱 열차입니다. 그냥 뭐 철도 깐 건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티벳이 히말라야 산맥에 있잖아요. 고도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중간에는 고도가 5,000m쯤 돼요. 이런 데에서는 일반 열차가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이 한 짓이 뭐냐? 항공기의 여업 장치 있죠. 그걸 이 열차에 답니다. 이야, 운행 중에 산소 농도와 기압을 조절해주는 열차. 이걸 중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티벳까지 반드시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티벳을 반드시 먹고 말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느낄 수 있죠. 문화대학살의 마지막은 가장 치명적이었던 한족의 이주입니다. 엄청난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한족들에게 티벳으로 이주하라고 꼬십니다. 예를 들면 티벳 GDP의 100%가 넘는 경제 보조금을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해줍니다. 한족 입장에서는 중국어는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혜택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티벳으로 가고 싶겠죠. 또 공식 업무는 다 중국어로 처리하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공무원 채용에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한족이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한족들의 인구 비율을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50년대쯤만 해도 중국인이 300에서 40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티벳의 한족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완전히 먹힌 거죠. 이렇게 먹히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여론이 티벳 독립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중국의 악랄한 정책이 성공을 한 거죠. 자, 중국의 이 정책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도요, 카슈미르에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을 쏟아부으면서 관광 인프라들을 구축해요. 이제 카슈미르를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카슈미르는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잖아요. 테러가 있으면 관광객이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테러 진압이라는 명목하에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진짜 테러 진압이었냐? 물론 진짜 테러 진압도 있었죠. 근데 죄 없는 일반인까지도요, 성과 올린답시고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삼청교육대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원래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테러로 매해 수백 명씩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50명도 안 죽게 됐어요. 테러 건수도 무려 21건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신난 모디 총리가 자, 여러분, 카슈미르는 안전합니다. 인도의 스위스로 놀러 오세요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섭니다. 그와 동시에 힌두교도인들을 카슈미르로 이주시키죠. 아주 차별적인 복지 혜택을 힌두교인들한테만 줍니다. 중국이랑 하는 짓이 똑같죠. 그래서 카슈미르 지역에서 해가 갈수록 힌두교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슬람 단체들이 와, 이러다가 티벳처럼 카슈미르도 먹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디 총리가 힘을 쏟고 있는 관광업에다가 작물을 끼얹게 됩니다. 카슈미르 테러에서 관광객만 타겟으로 살해한 이유가 이거죠. 원래는 인도군, 인도 정부 부역자 이런 사람들만 테러를 했었거든요. 관광객을 노린 테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번 모디 총리의 정책이 무슬림에게는 위협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모디 총리의 눈이 돌아갔다, 매우 빡쳤다고 했죠. 사실 이게 빡친 게 아니고 빡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빡친 척을 했냐? 모디 총리도 사실 인도에서 좀 위기거든요. 24년도 작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요 주황색이 모디 총리 정당인 BJP인데 사상 처음으로 BJP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지지율이 떨어진 거죠. 모디 총리는 이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이 필요했어요. 외부의 적에 대한 공포감이 커질수록 국민들은 뭉치고 모디의 정당을 더욱 지지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발 건수 하나만 터져줘라 라고 빌고 있던 찰나에 이 카슈미르 테러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잘 걸렸다 싶은 모디 총리는요, 이걸 빌미로 지지율 올리기 쇼를 시작하죠. 현상금도 걸고 라팔 전투기랑 항공모함까지 출격시키고 미사일도 날리고 등등 인도 국민들한테 내가 이 정도라는 보여주기식 쇼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파키스탄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때처럼 또 나라가 쪼개질 판이죠. 그래서 외부의 적이 필요한 건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됐다 싶어서 파키스탄도 이 쇼에 참가를 하죠. 핵을 쏘니 많이 하면서 대대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렇게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서로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이 사건을 이용합니다. 모디 총리의 보여주기식 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더스강의 차단이었어요. 이게 보여주기식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실리까지 챙길 수 있었던 게 바로 강이었거든요.
강의 차단은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죠. 파키스탄은 1차 산업, 즉 농업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 10명 중에 4명은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강이 핵심이겠죠. 근데 그 강을 차단하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인더스 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인더스 강의 지류는 총 6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이렇게 총 6개의 지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어때요? 인도가 다 먹고 있죠. 강의 상류 부근은 다 인도가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기구들이 개입을 해서 두 나라는 1960년에 인더스 강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3개의 초록색 강은요, 파키스탄이 가져가고 빨간색 3개의 부분은 인도가 가져갑니다. 반반씩 가르는 거죠.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초록색 쪽 강물은 인도가 20%만 쓰고 나머지 80%는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가 이 조약을 중단시키고 초록색 강물들을 다 막아버리겠다고 한 거죠. 생계를 건드리다니 이거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큰 위협이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겠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플러스 실리라고 했죠. 사실 별로 위협이 되지는 않았어요.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류가 3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지류들이 좀 큰 지류들이죠. 이렇게 3개가 큰 지류들인데 이것 말고도 요 파키스탄 쪽에서도 작은 지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큰 지류 3가지를 막아버리면은 피해는 좀 있겠지만 나라 전체의 농사가 파탄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도는 지금 인더스 강을 막고 싶어도 막을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다목적 댐이거든요.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업수, 전력 생산, 이런 목적이 많아서요. 크기가 엄청 커요. 인더스강 상류에도 댐이 있긴 한데 소양강과 같은 다목적 댐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용으로 만든 아주 작은 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 하늘색 표시 요거 있죠. 요것들이 전부 다 전력 생산용 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력 생산용 댐은 용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력을 생산하려면요, 물을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도 이걸 막으면 자기들 손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작은 댐의 문을 계속 막아둘 수는 없어요. 이 상류 지역의 물들은 히말라야 산맥 계곡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댐에서 조금만 문을 오래 막아둬도 토사가 엄청 쌓여요. 그래서 막아둘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막겠다고 위협한 며칠 뒤에 바로 방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막을 수가 없는 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로 강물 차단은 사실 보여주기식 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리도 챙겼다면서요. 어떤 실리를 챙긴 건데요? 맞아요. 보여주기식도 했지만 실리도 단단히 챙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인더스 강 조약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파기까지는 못했어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무섭죠? 그래서 일단은 중지. 나중에는 파기까지 하는 게 인도의 최종 목표겠죠. 파기가 아니라도 요 중단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 지역이 있는데요. 1, 2위는 당연히 남극이랑 북극이겠죠. 3위가 바로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사용하는 강물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에서 오거든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나면 그때는 물이 많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카슈미르 테러 사건으로 명분이 생겼으니까 인더스 강 조약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강 상류 지역의 물의 흐름을 진짜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다목적 댐까지 건설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고갈 자원인 물도 확보를 하면서 또 파키스탄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인더스 강 차단이 지금 당장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보여주기식이고요. 미래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리를 챙긴 것입니다. 자, 그럼 좀 길었는데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합시다. 왜 전문가들은 핵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예측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파키스탄은 전쟁을 지속할 힘이 없는 국가입니다. 인도랑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길게 싸우면 자기들이 무조건 진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인도의 성장입니다. 인도는 지금 중국 모델을 따라가는 중이거든요. 나라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수도 비슷하고 하니까 중국이 2000년대에 급성장한 것처럼
자기들도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시기에 전쟁이 나면요, 성장이고 뭐고 없죠. 그러니까 모디도 지금 파키스탄에 막 펀치를 날리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누가 좀 말려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인도 거주 미국인들에게 미국이 소개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바로 자국민 대피부터 시키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런 미국이 조용하다? 이거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는 WWE다, 핵전쟁은 나지 않는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도 두 국가는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싸워댈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하겠죠.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너무 불쌍합니다. 안타까워요. 이 정치 쇼에 희생당하는 거죠. 자, 많이 길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